문자라는 프리즘으로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라는 배를 띄워 미지의 인생 항로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박선우와 나의 결혼 생활이 6년 차에 접어든 첫 주말은 지독히도 굴욕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모처럼의 늦잠에 푹 빠져 있었다. 그때 현관도어록 소리와 함께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리고 일부러 낮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몸을 일으켰다. 침실 문이 열리고 박선우의 멀끔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선 얼굴이 쑥 들어왔다. 유미야,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 그의 말투는 마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했다. 아버님, 어머님이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친정은 부산이라 오시기 전에 꼭 연락을 주셨기 때문이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즉 박선우의 부모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훑어보고 계셨다. 그들의 발치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잠시 들르신 손님의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규모였다.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휘몰아쳤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았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나를 평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 유미야, 이제 일어났니? 선우한테 못 들었어? 우리가 전주 시골집에서 둘만 지내는 게 외로워 보였는지 아예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구나. 이젠 안 갈 거야. 한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좋니? 나는 순간 박선우를 쳐다봤다. 그는 아버지께 드릴 커피를 내리느라 고개를 숙인 채 내 시선을 피했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았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 집의 안주인인 내가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마지막으로 알게 되다니. 선우 씨,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했다. 이 일, 우리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박선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뭘 상의해? 내 부모님이신데 아들 집에 와서 노후를 보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계속 생활비 반반씩 냈잖아. 식구 2명 느는 건 수저 2벌만 더 놓으면 되는 일인데 당신한테 더 부담되는 것도 없잖아. 수저 2벌만 더 놓으면 된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다. 박선우 씨, 이게 단순히 수저 2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문제예요. 주거 공간, 생활 습관, 일상 경비, 의료 문제, 이런 건 다 생각해 봤어요? 당신 혼자 결정하면서 나를 존중하긴 한 거예요? 아마도 내 날 선 질문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박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유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모님 부양은 자식의 의무야.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그리고 우리 6년 동안 생활비 반반 내면서도 잘 지냈잖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부모님 생활비는 내가 다 낼 테니 당신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생활비 반반?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칼같이 나누니? 정 떨어지게 박선우는 마치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 즉시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괜한 다툼을 피하는 현대적인 결혼 방식이죠. 유미도 계속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유미 씨? 그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압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동의한 건 6년 전,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였다. 그는 나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다는 명목으로 생활비 반반을 제안했다. 그때 나는 젊었고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사랑만 있으면 물만 마시고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게다가 내 수입도 괜찮았기에 바보처럼 그 제안에 동의했다. 지난 6년간
우리는 월세방에서 시작해 아파트를 분양받기까지 집값의 상당 부분은 시댁에서 지원했지만 아파트 대출금은 각자 반씩 갚아왔다. 무일푼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기까지 모든 지출은 명확하게 계산되었다. 심지어 집에 생수통을 배달시킬 때도 주문한 사람이 돈을 냈다. 나는 그것이 공평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것은 공평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가 결혼 생활에 그어놓은 차가운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경계선을 이용해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당신 부모님을 모셔오는 건 나와 상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생활비 반반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즉,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 요금, 장보는 비용 같은 공과금이나 생활비가 두 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고요. 심지어 당신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까지도 우리가 부부라는 이유로 내가 절반을 져야 한다는 거고요. 박선우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분명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듯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가장의 위험을 보였다. 유미야, 한 가족인데 두말하면 쓰나. 선우가 우리를 모셔온 건 효도하고 싶어서 그런 게지. 너희는 부부니 그의 부모가 곧 너의 부모 아니겠냐. 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게지. 돈이 뭐 그리 대수라고 너무 따지면 피곤하다. 그의 부모가 곧 나의 부모라. 너무 따지면 피곤하다.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는 한 가족이고 아들의 이익과 결정권에 관해서는 생활비 반반을 내세우다니. 나는 눈앞에 새 얼굴을 보았다. 당당한 남편,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시부모님.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지난 6년간의 인내와 헌신이 한편의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나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월급까지 바쳐가며 일하는 하숙생 겸 파출부에 불과했다. 강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다. 내 수입과 능력은 박선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았다. 내가 이 기막힌 생활비 반반을 참고 견뎠던 것은 그저 이 관계에 대한 일말의 환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환상은 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생활비 반반으로 나를 올가매려 한다면 바로 그 규칙 안에서 당신을 철저히 무너뜨려 주겠어. 나는 심호흡을 한 뒤 갑자기 얼굴에 더없이 상냥하고 심지어 미안함까지 담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말씀이 맞아요. 한 가족인데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선우 씨, 일단 부모님 방부터 안내해드려요. 작은 방 쓰시면 되겠네요. 저는 장 좀 봐올게요. 점심때 맛있는 걸로 환영 식사 차려드릴게요. 나의 180도 바뀐 태도에 박선우와 시부모님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박선우는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리 유미가 역시 속이 깊어. 시어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문을 닫는 순간 얼굴의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선우, 두고 봐. 이 집구석 당신이 제대로 꾸려갈 생각이 없다면 누구도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거야. 오늘부터 이 집 부엌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 세 식구 오순도순 잘 지내보시지.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근처에서 가장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에 런치를 예약했다. 그리고 쇼핑 앱을 켜서 생활비 반반 때문에 망설였던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장바구니에서 꺼내 전부 결제했다. 생활비 반반 참 좋지. 이제부터 내 돈은 단 1원도 빠짐없이 오직 강유미,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일 것이다. 이 집의 공과금과 부양의 책임은 당신 혼자 천천히 감당해 보시지. 나는 침실에서 나와 고급스럽고 라인이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풀 메이크업까지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날카로운 눈빛의 부드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내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랑과 결혼은 사람을 눈멀게 할지 몰라도 일과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강유미는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결혼 전 내 돈으로 직접 산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고가의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박선우가 부모님의 짐을 작은 방으로 옮기느라 낑낑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벌써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부엌을 순찰하고 있었다. 부엌은 깨끗하긴 한데 평소에 불을 잘 안 쓰나 보네. 젊은 애들은 살림을 할 줄 몰라.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다. 유미 씨, 장 보러 간다면서? 내가 나가려는 것을 본 박선우가 의아한 듯 물었다. 아, 깜빡했네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주말 특근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아파트 상가에 식당도 있고 배달 음식 시켜도 편하잖아요. 박선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나섰다. 일이 중요하다. 선우야, 어서 유미 배웅해줘라. 아니에요. 제가 차 가지고 가서 괜찮아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님, 어머님, 푹 쉬세요. 저녁에 뵐게요. 저녁에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솜씨 좀 발휘해 볼까? 시어머니가 인자한 척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저 저녁에도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몇 시에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문을 살짝 닫았다. 계산과 억압으로 가득 찰 그 공간을 벗어나니 복도의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대신 차를 몰아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렌치 레스토랑, 우아한 분위기,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만만치 않은 가격의 런치 코스. 나는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한 코스를 주문하고 괜찮은 화이트 와인도 한 잔 곁들였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나는 천천히 음식을 즐겼다. 스마트폰으로 급하지 않은 업무 메일을 처리하고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음식 사진을 찍었다. 와인잔과 창밖의 화려한 도시 풍경한 귀퉁이를 함께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바쁜 주말의 여유로운 런치. 언제나 멋진 삶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나의 독립과 노력에 감사하며 생활 비반반, 경제적 자유, 능력 있는 여성. 이 게시물은 박선우,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생활비 반반을 아는 몇몇 지인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사람을 죽이는데 꼭 칼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마음을 베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다. 역시나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박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액정에 떠오른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예전에는 이 호칭에 온기를 느꼈지만 지금은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느긋하게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벨소리가 7번쯤 울렸을 때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선우 씨. 강유미,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특근한다더니 지금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어?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은 또 뭐야? 생활비 반반하의 자유라니? 일부러 그런 거지? 나는 놀란 척했다. 특근하면 밥도 못 먹나요? 아무리 바빠도 몸은 챙겨야죠. 인스타그램은 그냥 생각나서 올린 건데 왜요? 제가 제 돈으로 밥 한 끼 먹는 것도 당신한테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하나요? 박선우 씨, 그건 우리 생활비 반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제 소비에 대한 완전한 자유는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생활비 반반은 그가 내세우고 고집했던 성벽이었다. 이제 나는 그의 성벽 위에 내 깃발을 꽂은 것이다. 부모님 오신 첫날인데 당신 혼자 나가서 그렇게 비싼 밥을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가 다른 각도에서 비난했다. 아, 내 말투가 차가워졌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건 당신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잖아요. 그럼 두 분을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설마 저한테 부담을 주고 저더러 시중들라고 모셔온 건 아니겠죠? 박선우 씨, 생활비 반반은 당신이 정한 규칙이에요.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당신은 당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저는 제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것.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강유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린 가족이라고. 가족? 나는 냉소했다. 가족이 같이 살 사람을 데려오면서 상의도 안 하나요? 가족이 매사를 그렇게 칼같이 계산하나요? 박선우 씨, 당신의 이중잣 때 지겹지도 않아요? 됐어요. 저 아직 일하는 중이니까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그가 더 소리치기 전에 나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창밖에 수많은 차들을 보며 나는 더없이 평온한 마음을 느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박선우,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기대했던 오순도순한 삶을 내가 아주 다채롭게 만들어줄 테니 오후에는 피부관리실에 가서 전신 스파를 받았고 백화점에 들러 신상옷 몇 벌을 입어보고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 카드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나는 아깝다는 생각 대신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쾌감을 느꼈다. 지난 6년간 그 우스꽝스러운 생활비 반반 때문에 10만 원이 넘는 옷 한 벌 사려면 반나절을 고민했다. 그가 내게 사치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았다. 저녁이 되어 도시의 불빛이 켜질 무렵 나는 집안의 세 사람이 차가운 부엌을 보며 막막해하거나 살림 못하는 아들이 시킨 배달 음식을 먹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근처의 비싸기로 유명한 오마카세 스시야를 예약했다. 운 좋게도 마지막 다찌 좌석 하나가 남아 있었다. 셰프가 능숙하게 최상급 참치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스시 몇 점과 구이 요리 그리고 따뜻한 사케 한 병을 주문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먹음직스러운 색감과 정갈한 플레이팅의 음식들을 짧은 영상으로 찍었다. 일부러 가게 이름과 우아한 인테리어가 보이도록 촬영했다. 이번에는 영상과 함께 우리의 행복한 우리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에 바로 올렸다. 이 방의 이름이 지금 보니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야근 끝, 나를 위한 보상. 이 집 성게알과 와규 초밥은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아버님, 어머님, 선우 씨는 식사하셨어요? 귀여운 이모티콘.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도 안 되어 박선우의 전화가 다시 빗발치기 시작했다. 액정에서 번쩍이는 그의 이름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짓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들이 추측하게 내버려 두자. 화가 나서 밥맛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세 명이서 먹은 배달 음식 영수증을 보며 이를 갈고 있는 건지 이날 저녁 나는 유난히 맛있게 식사를 했다. 음식 한 점 한 점이 마치 내가 되찾은 자유와 존엄을 살찌우는 것 같았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 9시가 넘었다. 현관문을 열자 기름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뒤섞인 배달 음식 용기,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 소파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으로 앉아 계셨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박스와 콜라컵이 널려 있었다. 박선우는 초조한 얼굴로 베란다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다. 강유미, 휴대폰은 왜 꺼놨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쉬어 있었다. 아, 배터리가 없어서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신발을 갈아 신었다. 그의 불타는 눈빛을 보지 못한 척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니. 그는 거의 고함치듯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 밥 먹는 거 기다리시다가 지금까지 당신은 밖에서 신나게 놀고 이 집에 당신 책임이 있다는 건 알아? 책임?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몸을 일으켜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 책임은 생활비 반반이라는 틀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지출과 가정의 공과금 절반을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가정 공과금에 해당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입주 도우미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몇 시간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고 그걸 비용으로 환산해서 생활비 장부에 기록해야죠. 내 말은 박선우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했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뒤에 서 있던 시부모님까지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박선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냥 당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나는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지저분한 피자 박스를 보고 놀란 척했다. 어머, 피자 드셨네요? 아버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기름지고 짠 배달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요. 선우 씨도 참 사람 챙길 줄을 모르네요. 내일은 제대로 밥을 좀 해 드세요. 시어머니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우린들 밥하고 싶지 않았겠니? 부엌이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었는데 간장, 된장 하나 없더구나. 나는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저희가 생활비 반반이라 평소에 바빠서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거든요. 식재료는 그때그때 쓸 만큼만 사서 쓰고 남으면 버려요. 쌓아두면 낭비고 계산도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간장, 된장 같은 게 없었나 보네요. 선우 씨, 내일 꼭 사다 놓으세요. 이 비용은? 나는 의미심장하게 박선우를 쳐다봤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건 당신 결정이니까 새로 추가되는 이런 공용 물품은 당신 몫으로 계산해야겠죠? 그렇죠? 생활비 반반은 명확해야 하니까요. 박선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만든 규칙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문이 막힌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더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인데. 피곤하네요. 먼저 씻으러 갈게요. 나는 하품을 하며 방금 나눈 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침실로 향했다. 문가에 이르러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박선우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아, 맞다. 선우 씨, 오늘 피자 얼마였어요? 장부에 꼭 기록해둬요. 월말에 정산할 때 제가 내야 할 목 꼭 빼고요. 제가 먹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정공과금 명목으로 나간 거니까 제 몫은 절대 떼먹지 않을게요. No. 그들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죽음 같은 정적과 곧 터져나올 시부모님의 원망과 질책이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켜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는 무시한 채 쇼핑 앱을 켰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 반면 다음날 아침 내가 활기찬 모습으로 침실을 나섰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박선우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얼굴은 폭풍전야처럼 어두웠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연신 부엌 쪽을 힐끔거리는 눈빛은 그의 초조함을 드러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기 중에는 계란 탄내가 진동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들어가 씻었다. 내가 외출 준비를 마쳤을 때 시어머니가 마침내 형편없는 모양의 계란 프라이와 새까맣게 탄 토스트 몇 조각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식탁의 접시를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밥 먹어라. 그녀의 말투는 딱딱했고 눈은 칼날처럼 내 몸에 값비싼 새 옷을 훑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침에 고객이랑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강유미, 내 눈에는 이 집이 집으로 보이지도 않니? 우리 늙은이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여.
어제는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비치고 밖에서 흥청망청 놀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또 나가? 네가 이 집 며느리지. 여관 손님이니?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손님이겠어요? 이 집의 안주인 중 한 명이죠. 다만 저희 집 규칙이 생활비 반반이라서 각자 할 일은 각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일하러 나가는 거고 제가 부담해야 할 몫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일, 핑계겠지. 시어머니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였다. 어느 집 며느리가 너처럼 시부모가 와 있는데 밥 한 끼 안 차리고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니? 이게 무슨 꼴이야. 소문나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박선우가 초조하게 미간을 문질렀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유미 씨도 그래요. 어머니가 힘들게 차린 아침인데 한 입이라도 먹고 가지? 선우, 너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네가 얻은 마누라 좀 봐라.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나도 모르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며느리 얻어서 속 썩이려고 널 키운 줄 알아? 도리요?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도리라는 게 빨래하고 밥하고 남편과 시부모님 시중 들면서 공짜 파출부 노릇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당당했다. 예로부터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규칙을 따라야지. 나는 피식 웃으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차분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훑었다. 박씨 집안 규칙도 좋죠. 하지만 그 규칙을 따지기 전에 저와 선우 씨가 만든 이 작은 집의 규칙부터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 규칙은 생활비 반반이에요. 당신 아드님이 정하고 6년 동안 철칙처럼 지켜온 규칙이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조작하며 느긋하게 말했다. 도리를 얘기하시니 그럼 우리 생활비 반반의 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계산 한번 해보죠. 시장 가격으로 입주 도우미가 하루 3끼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받죠? 그냥 250만 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나는 계산기를 켜고 일부러 터치 소리를 크게 냈다. 조용한 거실에 삑삑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지난 6년, 즉 72개월 동안 제가 만약 가사노동의 절반을 분담하지 않았다면 선우 씨는 생활비 반반 원칙에 따라 저에게 도우미 비용의 절반을 지불해야 했겠죠? 즉 250만 원 곱하기 72개월 나누기 2는 9천만 원이네요. 어머님, 제가 지난 6년간 당신 아드님의 도우미 비용 약 9천만 원을 절약해드린 셈인데 이 정도면 도리를 다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이 긴 숫자의 공격에 정신이 혼미해진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선우의 얼굴은 창백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충격, 수치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팥죽색이었다. 강유미,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벌떡 일어섰다. 가사노동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 공동 책임?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럼 당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왜 상의도 없이 제게 당연한 책임이 되는 거죠? 당신 어머니가 제가 집안일 안 한다고 비난할 땐 가만히 있더니 돈 얘기가 나오니 공동 책임인가요? 박선우 씨, 이중잣대가 당신 집안 내력이에요? 박선우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시아버지가 마침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돋보기를 벗으며 말했다. 유미야,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정 떨어진다. 한 가족은 화목한 게 최고야. 저도 화목하고 싶어요. 나는 시아버지를 향해 말투는 부드럽게, 하지만 태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아드님과 사모님께서 먼저 규칙과 도리로 저를 억누르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단지 그분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 사실을 명확히 했을 뿐이에요. 만약 전통적인 도리를 내세워 제가 삼종 지도를 따르며 시부모님을 모시길 원하신다면 그럼 전통적인 규칙대로 남편이 예당과 집을 다 해오고
아내가 집안의 경제권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우 씨, 당신 월급 통장 저한테 맡기고 생활비 반반 끝낼 자신 있어요? 박선우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가 그럴 리 없었다. 생활비 반반은 그의 경제적 자율성과 모종 우월감을 지켜주는 부적이었으니까. 보세요. 나는 양손을 펼쳐 보였다. 현대적인 결혼에 생활비 반반이 주는 경제적 독립은 누리고 싶고, 동시에 전통적인 결혼에서 며느리의 공짜 노동과 절대적인 복종은 얻고 싶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건 당신 박씨 집안이 다 차지하려고요?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넣었다. 경악, 분노, 그러면서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으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제가 예전에 생활비 반반을 지켰던 건 결혼에 대한 존중과 선우 씨에 대한 지지 때문이었어요. 제가 바보라서 혹은 만만해서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 규칙이 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된 이상 죄송하지만 이 게임 더는 어울려주지 않겠어요. 나는 박선우 앞에 서서 그의 충혈된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박선우 씨, 집안일이 부담스러우면 가사도우미를 부르세요. 비용은 우리 옛날 규칙대로 반반씩 내면 되고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은 누구의 부모인지에 따라 각자 책임지는 게 생활비 반반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제가 그 책임을 지길 원한다면 생활비 반반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제권을 제게 넘기세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이곳에 머무시는 건 반드시 제 동의를 거쳐야 하고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내 등에 구멍을 낼 듯한 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다. 강유미, 거기서 어디가? 박선우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어디 가냐고요? 나는 신발을 다 신고 문을 열며 그들에게 차갑고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집에서 제가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니 제가 여기 계속 남아서 속을 썩일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 며칠 나가서 지낼게요. 당신들 세 식구 오붓하게 천륜의 정을 즐기세요. 쾅! 나는 힘껏 문을 닫았다. 숨막히는 억압과 소리 없는 포효를 완전히 차단했다.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했다. 차 안에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일주일간 예약했다. 체크인을 하고 넓고 호화로운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는 방에 들어섰다. 짐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화려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가출의 막막함이나 슬픔은 전혀 없었다. 대신 전례 없는 해방감과 통제감을 느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창밖의 멋진 풍경과 방 안의 세련된 인테리어를 함께 담아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인스타그램과 행복한 우리 가족 단체방에 올렸다. 숨막히는 환경을 잠시 떠나 나에게 주는 휴가. 역시 돈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와 평온을 살 수 있다는 것. 생활 비반반 덕분에 언제든 나를 위해 5성급 피난처를 마련할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며 호캉스, 능력 있는 여자의 삶. 이번에는 휴대폰을 끄지 않았다.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역시나 몇 분 후 박선우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액정에 떠오른 그의 이름을 보며 나는 집에 남아 부모님의 원망과 엉망진창이 된 생활 속에서 분노하고 있을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말투는 경쾌했다. 여보세요, 선우 씨. 무슨 일이에요? 저 이제 막 호텔 수영장 가려던 참인데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분노를 극한까지 억누르며 거의 이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 너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나는 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창가에 앉아 무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손가락으로는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업무 메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 심지어는 연극을 관람하는 듯한 여유로움으로 가득 찼다. 휴대폰 화면에는 박선우의 부재중 전화가 끈질기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가 초조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초조함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한 짜증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의 현재 상황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쪽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회사 업무와 스트레스, 다른 한쪽에는 그에게 큰 기대를 품고 서울에 왔지만 불편한 생활에 불평만 늘어놓는 부모님, 그리고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돈, 배달 음식 비용, 생활용품 구매 비용, 그리고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유지하려면 곧 지불해야 할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고 5번째로 다시 울렸을 때 나는 마침내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강유미, 드디어 전화 받네. 그의 목소리는 잠을 못 잔 듯 쉬어 있었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호텔이 그렇게 좋아?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냐고. 이러는 거라니요? 나는 컵 속에 커피를 가볍게 저으며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말했다. 박선우 씨, 당신은 내가 시위를 한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나는 단지 당신들이 제시한 규칙과 도리에 내 방식대로 응답하고 있을 뿐이에요. 호텔은 물론이죠. 그 숨막히는 집보다 훨씬 좋아요. 조용하고 자유롭고 아무도 나한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화나셨다고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내가 공짜 파출부 노릇을 안 해서? 아니면 내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는 내 말에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투를 바꾸려 애썼다. 유미야, 우리 그만 싸우자. 일단 집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든 얼굴 보고 차분히 얘기하자. 응. 부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당신이 계속 집에 안 들어오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린 한 가족이잖아. 대의를 생각해야지. 대에? 나는 거의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박선우 씨, 당신이 말하는 대의라는 게 나를 희생시켜서 당신들 세 식구의 단란함을 이루는 건가요? 그 대의를 왜 내가 생각해야 하죠? 당신 부모님 모셔올 때 나랑 그 대의에 대해 상의한 적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니 나보고 대의를 생각하라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차갑게 가라앉혔다. 그리고 이웃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나 강유미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며 살지 않아요. 정말 체면이 중요했다면 애초에 상의도 없이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내 말이 채찍처럼 그의 가련한 자존심을 후려쳤다는 것을 알았다. 한참 후에 그는 거의 타협에 가까운 유혹적인 말투로 말했다. 유미야, 부모님 모셔온 거 너랑 상의 안 한 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해결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생활비 반반 말이야. 당신이 불편하다면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어. 조정할 수 있다고. 일단 집으로 돌아와. 이 집에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조정? 나는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마지노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어떻게 조정하죠? 박선우 씨,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베푸는 듯한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에요.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가정의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자세를 바로하고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면 좋아요. 조건은 간단해요. 타협의 여지는 없어요. 첫째, 6년간 유지해온 생활비 반반 규칙을 완전히 폐지해요. 오늘부터 당신과 나의 월급, 보너스, 투자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합쳐서 내가 통합 관리하고 지출을 결정할 거예요. 당신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용도를 설명하고 신청해야 해요. 둘째, 당신 부모님의 거취 문제예요. 잠시 머무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주인이 아니라 손님의 신분으로요. 이 집의 안주인은 나고 가정의 모든 중대한 결정은 내 동의를 거쳐야 해요.
만약 장기적으로 거주하시게 된다면 명확한 경계를 정해야 하고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면 안 돼요. 특히 소위 말하는 전통과 도리로 나를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함께 지내기 힘들다면 그분들은 떠나셔야 해요. 나는 단숨에 말을 쏟아냈다. 전화기 너머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선우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충격,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겠지. 그에게 경제권을 넘기라는 것, 그의 부모님이 며느리 눈치를 보라는 것은 그와 그의 부모님의 뿌리 깊은 가치관 속에서는 하늘이 뒤집힐 만큼 대역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역시나 몇 초 후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포효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유미, 너 미쳤어? 내 돈을 네가 관리하고 우리 부모님을 내쫓겠다고? 꿈깨, 절대 안 돼. 나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 그의 소위 사과와 조정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 그의 생활비 반반 규칙에 묶여있는 순종적인 바보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라는 것에 불과했다. 보세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박선우 씨.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해결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굴복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생활비 반반이 주는 경제적 통제권도 포기하기 싫고 동시에 내가 전통적인 아내의 모든 의무를 다해주길 바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차갑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은 없겠네요. 당신은 당신의 생활비 반반 규칙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는 내 돈으로 내 자유로운 삶을 살면 돼요.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요. 강유미, 나를 몰아붙이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몰아붙인다고요? 나는 피식 웃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몰아붙인 건 바로 당신이에요. 박선우 씨, 당신이 선택한 그 대에 마음껏 즐기세요. 아, 그리고 충고 하나 할게요. 가사 도우미를 부를 생각이라면 정식 업체를 통해 계약서 작성하고 부르세요. 비용은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고요. 나중에 정산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만.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바로 차단 목록에 넣었다. 카카오톡도 물론 같은 처리를 했다.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이 협상의 결렬이 나와 박선우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소진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자기기만적인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져야만 비로소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약간 썼지만 끝맛은 달콤했다. 마치 지금의 내 인생처럼. 한편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 박선우는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 소리를 들으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다행히 소파가 푹신해서 휴대폰은 망가지지 않았다. 세상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는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서성이며 소리쳤다. 왜 그러니, 선우야. 뭐라고 하더냐? 언제 돌아온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다급하게 물었다. 지난 하루 동안 그녀는 지독히도 불편한 시간을 보냈다. 주방 도구는 손에 익지 않았고 장을 어디서 봐야 할지도 몰랐다. 아들이 시켜주는 배달 음식은 비싸고 맛도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다. 돌아오다니요. 안 돌아온대요. 박선우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다. 걔가 내건 조건이 말도 안 돼요. 무슨 조건인데?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박선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추궁하는 눈빛에 마지못해 얼버무렸다. 제가 버는 돈을 다 자기한테 맡기래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손님이니까 규칙 지키면서 지내시던가 아니면 나가시래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감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누굴 내쫓아. 그래, 내가 알아봤어. 걔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 가족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똥을 싸겠다는 거 아니야. 선우야,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봐라. 시아버지도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박씨 집안이 이런 굴욕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 얘기가 고향에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냐. 부모님의 비난은 박선우의 불타는 마음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더욱 초조해졌고 강유미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다. 다 그녀 때문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살이 분별 못하고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 좀 하세요. 그는 부모님의 불평을 끊으며 소리쳤다. 전 절대 동의 안 해요. 꿈도 꾸지 말라 그래요. 하지만 소리치고 난 뒤에는 끝없는 공허함과 압박감만이 남았다. 그는 원망 가득한 얼굴의 부모님을 보고 청소해야 할 어수선한 집을 보고 회사에 쌓여 있을 서류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휴대폰에 계속해서 뜨는 카드 결제 알림주로 배달 음식과 어제 부모님을 위해 급하게 산 생활용품들을 보자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선우야.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하는 말 좀 들어봐. 내 마누라, 널 아예 우습게 보는 거 아니니? 그렇게 호텔에 비싼 식당에 돈을 펑펑 쓰는데 걔는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너희 그 생활비 반반한다는 거 혹시 걔가 우리 집 덕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니? 박선우는 순간 멍해졌다. 그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생활비 반반은 공평하며 어쩌면 자신보다 수입이 적을지도 모르는 강유미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강유미가 최근에 보여준 씀씀이가 떠올랐다. 고급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 신상 옷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을 썼다. 그녀의 경제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 생각이 들자 더 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부자였다면 지난 6년간의 생활비 반반은 그녀 눈에 한편이 코미디처럼 보였을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소위 원칙과 우월감은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상의도 없이 부모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박선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6년간 고집해온 생활비 반반과 소위 효심에 대해 일말의 동요와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곧 남자의 체면과 반항하는 강유미에 대한 분노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강유미, 너 없이 이 집이 안 돌아갈 줄 알아? 어디 밖에서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고. 하루 5성급 호텔에서의 생활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독신 시절의 삶에 대한 열정과 통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비싼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서는 체크아웃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대신 회사 근처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한 달 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곳은 환경이 우아하고 시설이 완벽했으며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적이고 조용하다는 점이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이임시 거처를 꾸몄다. 신선한 꽃과 향초를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책과 예술품을 진열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으로나 강유미만의 안식처였다. 나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충실했다. 매일 아침 레지던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다. 점심에는 고객을 만나거나 혼자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음미하기 위해서였다. 저녁에는 업계 세미나나 취미 클래스에 참가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정성껏 피부 관리를 했다.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하이킹을 하거나 미술관에 가고 음악회에 갔다. 나는 내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반짝였으며 업무 효율까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동료들은 요즘 내가 얼굴이 환해졌다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몇 가지 생각이 정리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화는 대조적으로 아직 박선우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몇몇 공동의 친구들을 통해 그의 집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박선우는 최근 회사에서 신경질적이고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했다. 심지어 프로젝트 실수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집안은 더욱 엉망이었다. 시어머니가 밥을 해보려고 했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도시의 주방이 익숙지 않은 데다 박선우가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고 불평했던 탓에 돈을 아끼려다 보니 음식은 짜거나 싱거웠다. 심지어 한 번은 작은 화재를 일으킬 뻔했다고도 했다. 시아버지는 탁 트인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좁은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며 혈압까지 올랐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식습관의 변화와 도시의 수질 문제 등으로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변비로 고생하다가 급성 장염에 걸려 병원 응급실 신세를 졌다는 것이다. 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과 박선우가 병간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던 연차는 그의 빠듯한 현금 흐름의 눈덩이 같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친구가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냉소가 나올 뻔했다.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깊은 생각 없이 저지른 효도는 종종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낯선 지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부러 낮춘 자세와 감출 수 없는 피로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유미야, 나다, 내 어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는 평온하게 응답하며 일부러 거리감 있는 호칭을 사용했다. 내 어머니는 부산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 이 어미라는 호칭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호칭에 마음이 상한 듯 했지만 그녀는 곧 태세를 전환했다. 유미야, 아직도 밖에서 지내니? 언제 돌아올 거니? 선우개가 잘못한 건 아는데 걔가 원래 입만 살았지 속은 안 그렇잖니? 네가 좀 이해해줘라.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잘못을 안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았겠지. 어머님,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돌아가고 말고는 제 마음이 아니라 박선우 씨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가 지난번에 제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돌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각자 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유미야, 그 조건 말이다.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한 가족끼리 왜 그렇게 척을 지고 사니? 돈을 다 네가 관리한다니. 그게 밖에서 듣기 얼마나 흉한 소리니.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도 정말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란다. 내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곁에 사람이 없으니. 어머님, 나는 그녀의 신세 한탄을 잘랐다. 첫째,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신뢰와 운영 방식이 중요한 거죠. 박선우 씨가 6년간 생활비 반반을 고집했으니 이제 저는 더 보편적인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그가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는 뜻이죠. 둘째, 어머님께서 편찮으셨다니 유감이지만 어머님을 돌보는 것은 아들인 박선우 씨의 최우선 책임이에요. 만약 그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병인을 고용하시거나 더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집으로 돌아가 요양하시는 게 어머님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은 문제의 핵심이 돈이 아닌 신뢰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돌봄의 책임을 정확하게 박선우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은근히 떠나라는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한참 후에야 힘없이 말했다. 너란 애는 어쩜 그렇게 독해졌니? 어머님, 이건 독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리석어서 참고 양보하면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명확한 규칙과 경계선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존중과 보호라는 것을요. 그럼 다른 할 말 없으시면 저 먼저 쉴게요. 빨리 쾌차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 대화가 곧 박선우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동정심 유발 작전과 도덕적 압박은 더 이상 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화가 나기는커녕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여유를 느꼈다. 나는 서재로가 컴퓨터를 켜고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PDF 파일이 있었다. 부동산 자산평가 보고서, 지난 6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이혼 합의서 빈양식이었다. 나는 부동산 자산평가 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것은 내가 결혼 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6년간 나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꾸준히 임대를 놓았고 그 월세 수입은 내가 박선우와의 생활비 반반하에 부담했던 모든 생활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신감의 원천이자 박선우와 그의 부모님께 보낼 최후 통첩이었다. 나는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빈 양식의 존재는 나에게 모든 마지노선과 퇴로를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을 떠나면 나 강유미는 더 잘 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잃는 것은 단순히 공짜 파출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준비한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미야, 정말 마음 정한 거야? 이 카드를 꺼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변호사 친구가 전화로 조언했다. 돌이킬 수 없어야지. 나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참고 견뎌야만 유지되는 그런 집, 나는 조금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사람과 그런 삶이야.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알았어. 널 지지해. 자료는 문제 없어. 논리도 명확하고 증거도 완벽해. 언제든 발송할 수 있어.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총알이 조금 더 날아가게 놔두자고. 나는 전화를 끊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택배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박선우가 겪고 있는 혼란과 압박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그가 직접 선택한 나 강유미가 없는 생활비 반반 노후 부양의 삶을 조금 더 즐기게 놔두자. 나는 컴퓨터를 닫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반대편, 내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지금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병든 시어머니, 우울한 시아버지, 그리고 일과 가정, 경제라는 세 개의 산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마음속으로는 원망만 가득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편. 그리고 이곳에는 고요한 밤과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나만이 있었다. 레지던스에서 지낸 한 달 동안 나는 그 집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나는 가끔 계절이 바뀐 옷이나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혹은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러 그 집에 들렀다. 매번 돌아갈 때마다 나는 냉정한 관찰자처럼 그 공간에 점점 더 짙어지는 쇠락과 불안의 기운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현관에 쌓여가는 낯선 약 봉투들, 거실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배달 음식 전단지와 동전들, 싱크대에 가끔씩 방치된 설거지거리,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묵은 음식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인 답답한 공기. 이 모든 것이 집주인의 무력함과 이 임시 변통으로 짜깁기 된 가정의 위태로움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박선우의 인내심과 지갑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 것이다. 시부모님의 호강하는 꿈 역시 현실의 자질구레함과 병고에 의해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이제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큰 선물을 보낼 시간이었다. 나는 일부러 금요일 저녁에 그 집을 찾아갔다. 이 시간은 절묘했다. 다음 날은 주말이니 그들은 이 놀라운 선물을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박선우의 업무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겠지만 말이다.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이전보다 더 진하고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식은 밥과 한약 냄새가 뒤섞인 듯했다. 거실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다. 얼굴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아 보였다. 시어머니는 1인용 소파에 앉아 손에 부채를 들고 힘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멍한 눈으로 TV에서 방영되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 팔려 있는 듯했다. 박선우는 거실에 없었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흐릿한 눈의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원망, 그리고 아마도 그녀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주 희미한 기대감까지. 시아버지도 눈을 떴다가 나를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치 더 보는 것조차 피곤하다는 듯이. 네가 어떻게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물건 좀 가지러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마치 장을 보고 돌아온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어지러운 테이블을 훑어보았다. 역시나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놓여 있었다. 근처에서 가장 싼 백반집 음식이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301호 박선우님 택배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내가 한 발 앞서 문으로 다가갔다. 감사합니다. 이리 주세요. 택배기사는 두툼한 표준 규격의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묵직한 느낌이었다. 발신인 정보란에는 오후자산평가법인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담당자 이름은 없었다. 나는 이것이 변호사 친구가 보내준 것임을 알았다. 나는 가볍지만 천근만근 같은 그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박선우는 아마도 인기척을 듣고 침실에서 나왔을 것이다. 한 달 만에 본 그는 내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 눈밑은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구겨진 실내복을 입은 모습은 삶에 찌든 피로감이 역력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멍해졌다.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억지로 태어난 척하는 표정과 남은 분노로 그 감정을 덮었다. 여긴 뭐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뭐 하러 온 건 아니고요. 당신 앞으로 택배가 왔는데 꽤 중요해 보여서요. 한번 보세요. 박선우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꽂혔다. 그는 미간을 더욱 굳혔다. 무슨 택배? 나 시킨 거 없는데. 그는 최근 정신이 없어서 온라인 쇼핑할 겨를도 없었다. 열어보면 알겠죠. 나는 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여유롭게 옆이 비교적 깨끗한 1인용 소파에 앉았다. 팔짱을 끼고 연극을 관람할 준비가 된 자세로 나의 침착함과 그들의 혼란스러움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선우는 의아해하며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를 가늠해보고 발신인을 다시 확인했다. 시어머니도 궁금한 듯 다가왔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얼른 뜯어봐. 선우야, 혹시 중요한 서류 아니니? 시어머니는 미지의 소포에 대한 소시민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담아 재촉했다. 박선우는 마지못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재본된 A사 용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가 용지를 꺼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표지의 제목이었다. 부동산 자산 평가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그는 더욱 의아해하며 평가 대상 물건의 주소와 소유자 정보란으로 시선을 옮겼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이름과 선명하게 적힌 강유미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곳은 시내의 유명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다.
시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2배가 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벌떡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턱을 까딱하며 계속 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선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빠르게 표지를 넘겨 뒤에 핵심 내용을 훑었다. 평가 목적, 기준 시점, 평가 방법, 그의 시선은 마침내 굵게 확대된 한 줄의 숫자에 고정되었다. 평가 가액, 금 12억 8,500만 원정, 금일 285, 0, 0, 12억 8,500만 원. 이 숫자는 그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터져나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처음 분양받을 때 총 가격이 5억 원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양가에서 대출금을 보태준 것이었다. 강유미 명의로 어떻게 13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이 있을 수 있지?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생활비 반반, 6년. 그녀는 항상 독립적이었지만 이렇게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다. 12억이라고? 시어머니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넉나간 채 읊조리는 숫자를 듣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급히 다가가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길게 이어진 0이 많이 붙은 숫자를 보고는 숨을 들이켰다. 눈이 동그래졌다. 시아버지도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눈을 뜨고 다가왔다. 박선우는 이미 부모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떨리는 손가락으로 빠르게 뒷장을 넘겼다. 평가보고서 뒤에는 두툼한 은행거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거래 내역에는 우리가 결혼한 그달부터 거의 매달 고정된 날짜에 상당한 금액이 한 부동산 중개법인 계좌에서 강유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적요란에는 임대료 수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대충 계산했다. 한 달에 300만 원, 350만 원, 6년 동안 임대료 수입만 해도 2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이 돈은 생활비 반반이라는 규칙 하에 온전히 강유미의 개인 재산이었다. 이 집과 그 박선우와는 단 1원도 관계가 없었다. 지난 6년간 그는 몇천 원의 수도세, 전기세를 따지고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계산했다. 그러나 강유미는 조용히 13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불로소득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고집했던 생활비 반반은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의 모든 우월감과 계산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박선우는 얼굴이 새하얘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눈앞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다. 거짓말? 나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언제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거나 이 중개법인에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좋아요. 이 오피스텔 제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산 거예요. 소유권 명확하고 온전히 제 거예요. 결혼 전, 전액 현금. 박선우는 이 몇 글자를 힘없이 되뇌었다.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결혼 전 전액 현금으로 13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이라니? 강유미, 그녀는 대체 얼마나 부자였던 걸까? 왜 6년 동안 그에게 숨겼을까? 그녀는 그가 우스꽝스러운 생활비 반반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청난 정보량과 강렬한 수치심에 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10억 원이 넘는 결혼 전 재산, 월세 수입 같은 단어들은 알아들었다. 그들은 항상 아들이 이 집의 기둥이고 며느리는 아들 덕에 사는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숨은 부자는 그들이 항상 얕보던 강유미였던 것이다. 뿌리 깊었던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충격에 그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박선우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숨소리와 그의 떨리는 손에서 나는 종이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무언가 생각난 듯 두툼한 서류 뭉치를 미친 듯이 넘겼다.
마지막 장까지. 평가보고서와 거래 내역서 뒤에는 따로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것은 짧은 서한 형식의 문서였다. 제목은 이랬다. 혼인 기간 중 공동상환 대출금 및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반환 청구 통지. 내용은 명확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주소 및 매입 총액, 지난 6년간 강유미의 계좌에서 지불된 대출금 총액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률. 결론은 이러했다. 공평의 원칙 및 생활비 반반 원칙에 의거, 또한 해당 부동산이 박선우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유미 씨는 기지급한 전체 대출 원리금 및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합계 금액은 금 XXXXX1임. 역시나 심장이 멎을 듯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서한의 마지막에는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있었다. 글씨체는 단정했지만 종이를 뚫을 듯한 힘이 느껴졌다. 바로 내 필체였다. 생활비 반반 덕분에 지난 6년간 내가 모은 모든 돈이 온전히 나의 자산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는 이 아파트, 지난 6년간 내가 낸 대출금은 부동산 가치 상승분까지 계산해서 현금으로 돌려주세요.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요. 당신의 그 생활비 반반 원칙을 계속 고수하며 이 돈을 지불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집의 미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지 결정해요. 강유미 박선우의 시선은 그 손글씨에 밝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빨갛게 달궈진 인두처럼 그의 자존심을 찢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다가 팥죽색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옆에 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목을 빼고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았다. 특히 마지막 문장,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는 말은 그들의 눈앞에 별이 튀게 하는 강력한 망치질 같았다. 돈을 돌려달라고? 시어머니가 넋나간 채 소리쳤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으며 엄청난 공포가 담겨 있었다. 왜 돈을 돌려줘? 이 집은 너희가 결혼해서 산 집인데. 유미야, 너 지금 선우를, 우리를 죽이려는 거니? 시아버지도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아들의 잿빛 얼굴을 보고 나의 얼음장 같은 표정을 보고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유미야, 한 가족인데 말로 잘 해결하자. 왜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구니?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완전히 넋이 나간 다채로운 표정의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박선우의 충격과 붕괴, 시부모님의 공포와 무력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 달 전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 효심과 규칙으로 나를 도덕적으로 압박하던 가족이었다. 한 달 후 얇은 택배 하나가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나는 그들의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마주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무엇이 진짜 공평함인지 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거실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했다. 공기 중에는 남은 배달 음식의 기름 냄새, 한약의 쓴내,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의 기운이 감돌았다. 박선우는 그 가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손을 파킨슨병 환자처럼 떨었다. 종이는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이 죽음 같은 공간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 손글씨에 박혀 있었다. 현금으로 돌려주세요. 그 5글자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바늘처럼 그의 안구를 찌르고 그가 6년간 유지해온 우스꽝스러운 우월감과 자존심을 관통했다. 13억 원에 가까운 결혼 전 전액 현금 자산, 6년간 2억 원이 넘는 임대료 수입, 이제는 그가 사는 이 아파트의 대출금과 같이 상승분까지 돌려달라고 한다. 이 연속된 숫자와 정보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가 공들여 쌓아온 세계관과 결혼관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공평한 생활비 반반은 이 순간 그가 감독하고 주연한 상대방은 무대 아래에서 냉소하며 지켜본 한편의 부조리극에 불과했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네가 날 속였어. 계속 날 속여왔던 거야.
박선우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목소리는 극도의 감정적 충격으로 뒤틀려 갇힌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다. 속였다고요? 나는 그의 불타는 눈빛을 마주하며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말했다. 박선우 씨, 내가 당신을 뭘 속였죠? 내가 돈이 없다고 속였나요? 아니면 내가 당신 재산을 탐냈다고 속였나요? 생활비 반반은 당신이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어요. 지난 6년간 나는 엄격하게 그 규칙을 지켰고 당신 돈 1원도 더 쓴 적 없고 당신에게 이스의 이득도 취한 적 없어요. 내 명의의 재산은 나의 결혼 전 개인 정보일 뿐 당신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마치 당신이 당신의 주식이나 보너스에 대해 내게 자세히 설명한 적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마지막 치부를 갈랐다. 지금 당신이 속았다고 느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생활비 반반 게임에서 나 강유미가 언제든 판을 엎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내가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그동안의 우월감과 계산이 내 앞에서는 그저 웃음거리였다는 거죠. 헛소리 마. 박선우는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흥분해서 손에 든 서류를 휘둘렀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네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지난 6년 동안 내가 너랑 수도세, 전기세, 장보는 돈 계산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날 비웃었지? 내가 좀스러운 놈이라고 비웃었지. Now. 그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사라지고 차가운 동정심만이 남았다. 비웃었다고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선우 씨, 비웃지 않았어요. 그저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차가운 계산이 따뜻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자신이 비참했어요. 내가 생활비 반반을 참았던 건 그때는 어리석게도 그게 당신이 말하는 공평함과 존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알겠네요. 그건 당신의 이기심과 책임감 부족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걸. 나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중에서 반환 청구 금액이 적힌 통지서를 주워들었다. 그 위에 있지도 않은 먼지를 가볍게 털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죠.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 돈, 당신은 생활비 반반의 정신에 따라 한 푼도 빠짐없이 지불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불 방법을 논의할 건가요? 내가 무슨 돈으로 지불해? 박선우는 거의 무너지듯 소리쳤다. 그는 이 집을 가리켰다. 이 아파트, 대출도 아직 안 끝났어. 내 돈은 대부분 사업에 묶여 있는데 나보고 갑자기 몇 억을 어디서 구해오라는 거야. 강유미, 너 날 죽이려는 거지. 죽이려고요? 나는 냉소했다. 당신 부모님을 내 동의도 없이 모셔와서 내 부담을 늘릴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요? 생활비 반반으로 나를 억압하고 전통적인 며느리의 의무를 강요할 때는 그게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나요? 이제 와서 당신이 그 규칙의 역으로 당하게 되니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서 완전히 넋이 나가 얼굴이 새하얘진 시부모님을 훑었다.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당신 사정이죠. 차를 팔든 돈을 빌리든 아니면 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든 어쨌든 생활비 반반이잖아요. 계산은 명확한 게 가장 중요하죠. 집을 팔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목이 졸린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집은 안 돼. 집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 선우야, 절대 안 된다. 시아버지도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가장의 체면을 차릴 여유도 없이 떨리는 걸음으로 내 앞에 다가와 거의 아첨에 가까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유미야, 유미야,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어. 너희한테 패 끼치러 오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게. 응? 그러니 이 돈은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되겠니? 없던 걸로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노인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지금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시네요. 당초 아버님,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한 가족인데 두말하면 쓰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따지면 정 떨어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제 와서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할 상황이 되니 갑자기 정을 이야기하시죠? 나는 잿빛 얼굴의 박선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박선우 씨, 당신 부모님의 태도 봤죠?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당신의 위대한 생활비 반반을 고수하며 그 대가를 치를지, 아니면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모든 희극을 끝내고 이 집의 규칙을 다시 정할지. 나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루의 시간을 줄게요. 내일 이 시간에 당신의 선택을 말해주세요. 돈을 지불할지 아니면 완전히 바뀔지.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들이 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유미야, 강유미,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피했다. 그녀는 허공을 잡고 비틀거리다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유미야, 다 우리 잘못이다.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가서 막말을 했어. 6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선우 좀 용서해줘. 걔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우리 내일 당장 갈게. 정말 내일 당장 갈게. 이 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니? 나는 지금 이 순간 비굴하고 겁에 질린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한 달 전 그녀가 거만하게 도리로 나를 억누르던 모습을 떠올렸다.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어머님. 나는 다시 한번 거리감 있는 호칭을 사용했다. 가고 안 가고는 두 분의 자유지만 돈 문제는 두 분이 가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저와 박선우 씨가 생활비 반반이라는 규칙 하에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계산이에요. 나는 신발을 다 신고 문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마치 세계의 석상처럼 거실 중앙에 멍하니 서 있는 박선우와 그의 부모님을 보았다. 기억해요. 하루의 시간이에요. 문이 내 등 뒤에서 부드럽게 닫혔다. 다시 한번 두 개의 세계가 단절되었다. 문 안에는 신념의 붕괴, 공포, 절망, 그리고 곧 닥쳐올 격렬한 집안 싸움이 있었다. 문 밖에는 서늘한 밤 공기와 전례 없는 해방감과 확신이 있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였다. 앞으로 24시간, 박선우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혼이 단 1%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 강유미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다. 내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문 안에서 합리성이라는 이름의 팽팽한 현이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를 몰고 내가 임대한 레지던스로 돌아왔다. 오늘 밤 나는 이 대결이 남긴 여파를 소화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나는 박선우에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다는 것을 알았다. 몇억 원의 돈을 지불하는 것. 그의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집을 팔거나 막대한 빚을 지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했다. 그리고 집을 파는 것은 그와 그의 부모님이 안식처를 잃는 것을 의미했다. 체면과 안정을 극도로 중시하는 박선우와 전통적인 가치관이 깊이 밝힌 그의 부모님에게는 파산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치욕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다.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생활비 반반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단순히 미안해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6년간 고집해온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야 하고 자신의 성격 속에 있는 이기심과 편협함을 직시해야 하며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와 무능함을 인정해야 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살아있는 채로 살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일 것이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찬 필연적으로 다가올 그 참회를. 한편 한때 억압으로 가득 찼던 그 집에서는 더욱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유미가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업보냐, 무슨 업보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쓸모없는 아들을 낳아서 이런 독한 년을 만나게 했냐. 13억 원이나 있으면서 우리한테 돈까지 갚으라고? 이건 우리 가족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No. 시아버지도 늙은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박선우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다. 네가 저지른 짓 좀 봐라.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유미랑 상의해야 한다고 했지? 네가 고집 부려서 안 듣더니 이제 어쩔 거냐. 집이라도 팔면 우리 늙은이들이 무슨 낯으로 살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박선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웅크렸다. 상처 입은 야수처럼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부모님의 통곡과 비난은 수많은 바늘처럼 그의 귀를 찌르고 심장을 관통했다. 거대한 치욕, 공포,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그만. 그는 벌떡 고개를 들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부모님을 향해 포효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처음에 서울 와서 호강한다고 좋아하셨던 건 누구신데요?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 다 제 탓이에요? 내 탓 아니면 누구 탓인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반박했다. 네가 그놈의 생활비 반반인지 뭔지 하면서 그렇게 칼같이 계산하지 않았으면 걔가 이렇게 독하게 우리한테 계산하자고 덤벼들었겠냐. 네가 걔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걔가 그렇게 화가 났겠냐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불을 지폈다고. 생활비 반반, 생활비 반반. 박선우는 그 단어를 되뇌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한때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자존심과 공평함을 지키기 위해 내세웠던 그 원칙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는 지난 6년간 몇천 원의 배달비 때문에 강유미와 다투었던 일, 누가 수도세를 더 썼는지 계산하며 속으로 불만을 품었던 일, 심지어는 자신의 수입이 괜찮으니 생활비 반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은근히 생각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지금 생각하니 자신이 얼마나 우습고 비참했는가. 강유미 말이 맞았다. 그의 모든 우월감과 계산은 그녀의 13억 원에 가까운 자산과 끊임없는 임대료 수입 앞에서 그저 우스갯소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그의 그 가련한 계산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그를 비웃고 슬퍼했을까. 거대한 수치심이 그를 거의 짓눌렀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유미에게 대체 무엇을 주었는가? 차가운 생활비 반반이었는가? 당연한 듯한 요구였는가? 아니면 마지막에 그녀의 감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효심의 강요였는가? 돈은 어떡하냐? 시아버지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물었다. 몇억 원인데 우리 늙은이 둘을 팔아도 그 돈은 안 나오겠다. 박선우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을 파는 것? 단기간에 팔릴지도 미지수지만 설령 팔아서 강유미에게 돈을 갚는다 해도 그와 그의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월세방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이리저리 떠도는 삶. 그 박선우가 감당할 수 있는 치욕이 아니었다. 돈을 빌리는 것? 몇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누구에게 빌린단 말인가?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그가 부모님을 모시고 호강시켜드리는 줄 아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린다고? 그 체면은 더더욱 감당할 수 없었다.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인 듯했다. 강유미에게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자신이 지난 6년간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편협했는지 인정하는 것.
모든 고집과 소위 남자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이 깨달음은 그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집을 팔거나 빚을 지는 막다른 길에 비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선택지였다. 부모님의 통곡은 점차 낮은 흐느낌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방 안에는 절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박선우는 그렇게 벽에 기댄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의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창문을 통해 그의 얼굴에 명멸하는 빛을 드리웠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빛이 그의 초췌하고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을 비췄다. 그는 차단했다가 다시 푼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썼다 지우고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분노에 찬 질책, 가련한 애원, 창백한 변명, 그 모든 것이 결국 길고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찬 문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부모님을 모셔온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생활비 반반이 얼마나 우습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사실은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 초기에 따뜻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감정을 소진시켰는지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생활비 반반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제권을 넘기고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며 애원했다. 그는 아주 길게 마치 참회록처럼 썼다. 문장은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순간 그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진심과 비굴함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썼다. 유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처럼 들릴 거라는 거 알아. 당장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앞으로 나의 행동을 지켜봐줘. 이 집에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도 네가 없으면 안 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그는 바닥에 웅크린 채 소리 없이 통곡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의기양양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저 현실에 무너진 후회로 가득 찬 패배자일 뿐이었다.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박선우의 장문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나는 차분하게 메시지를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예상했던 통쾌함도 마음이 약해지는 감동도 없었다. 그저 냉정한 심사관의 마음뿐이었다. 그의 참회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 혼란스러운 문장들 속에서 그의 고통과 붕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적어도 그 잘못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 참회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나라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잃음으로써 겪게 될 현실적인 타격과, 예를 들어 그 반환 청구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가? 나는 즉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설령 그가 진심이라 해도 6년간 형성된 사고방식과 성격적 결함이 한 번의 붕괴와 참회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그가 진정으로 장기적인 대가를 치르며 증명해야 했다. 나는 그의 메시지에 답장했다. 아주 짧았다. 메시지 봤어요. 당신의 참회 들었어요. 하지만 신뢰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당신에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고 그 숨막히는 환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 지낼 거예요. 우리 둘 다 시간을 갖고 렁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결혼의 미래,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완전히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싶어요. 당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당신이 조속히 잘 처리해 주길 바라요. 내 태도는 변함없어요. 이 집의 안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결정권을 얻기 전까지 나는 그곳이 가족이 함께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반환 청구금 문제는 잠시 보류하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당신에게 증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잘 해결하길 바라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나의 냉정함과 거리감이 어떤 격렬한 비난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었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해 레지던스 계약을 해지하고 내가 결혼 전에 구매한 나의 소유인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이곳은 햇살이 가득하고 전망이 탁 트였으며 불쾌한 냄새라곤 조금도 없었다. 오직 나만의 자유와 평온만이 존재했다. 나는 새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 사진을 찍어 아무런 글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박선우가 반드시 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에게, 나 강유미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그의 부모님은 억압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 집에 남아 자신들이 심은 쓴 열매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쉬는 것조차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침에는 햇살이 가득한 통유리창 앞에서 요가를 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고, 저녁에는 넓고 밝은 오픈형 주방에서 나를 위한 근사한 저녁을 준비했다. 때로는 친구 서넛을 초대해 집안의 작은 바에서 가볍게 와인을 즐겼다. 밤에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누워 오래된 영화를 보았다. 갑작스러운 방해나 평가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곳의 모든 것, 인테리어 스타일부터 작은 소품 하나까지 전부 내 취향과 마음에 꼭 맞았다. 맞춰줘야 할 습관도, 계산해야 할 청구서도, 숨막히는 도덕적 압박도 없었다. 나의 삶은 일, 운동, 독서, 취미로 가득 찼다. 충실하고 즐거웠다. 거울 속에 나는 혈색이 좋고 눈빛이 반짝였으며 입가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피로로 가득했던 결혼이라는 진흙탕을 벗어난 나는 마치 새로 물을 흠뻑 마신 식물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박선우는 확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 후 그는 기차표를 끊어 부모님을 고향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했다. 떠나는 날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한다. 도시에서의 호강과 날아갈지도 모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아버지도 한숨만 쉬었지만 결국 현실과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다음 날 박선우는 나에게 연락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내 오피스텔 근처에 공개적이고 거리감 있는 분위기의 카페를 골랐다. 그는 많이 야위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눈빛에서는 이전의 초조함과 원망 대신 차분함과 심지어는 약간의 비굴함까지 느껴졌다. 그는 내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안에는 그의 월급 통장, 보너스 통장, 그리고 그가 출력한 최근 몇 달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자산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유미야, 이게 내가 현재 가진 모든 자산 상황이야. 생활비 반반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끝이야. 내 수입은 이제부터 전부 너한테 맡길게. 돈이 필요하면 너한테 신청해서 쓸게.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운명을 받아들인 듯한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서류 봉투에 손도 대지 않고 그저 컵 속에 커피를 저었다. 박선우 씨, 경제권을 넘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단지 하나의 제스처,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나를 독립적인 개인과 파트너로서 진정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알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맞잡은 두 손의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지난 6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 생활비 반반으로 계산적으로 굴었던 것도,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시간으로 증명할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너는 언제쯤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집? 나는 그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을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그곳은 당분간 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기운을 차렸다. 알았어. 괜찮아. 네가 편한 게 가장 중요하지. 내가 노력할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널 따라다닐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깨진 거울이 다시 붙을 수 있을까? 금이 간 흔적은 설령금으로 메운다 해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 후로 그는 확실히 노력했다. 매일 적당한 선에서 안부를 묻고 내가 허락하는 빈도 내에서 가끔씩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보냈다. 책 한 권, 다육식물 화분 같은 것들.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며 장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라고 했다. 나는 대부분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게 응대했다. 식사 제안은 10번 중 한두 번만 수락했고 그마저도 더치페이를 고수했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내 몫을 내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사이는 이제 부부가 아니라 다시 알아가고 평가해야 할 두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싶었다. 주도권은 완전히 내게 있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다. 말투는 갈수록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더니 나중에는 일부러 비위를 맞추려 했었다. 유미야, 일하느라 힘들지 않니? 마지막에는 심파극을 연출했다.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 곁에서 보살핌을 받으면 좋겠다고 읊조렸다. 마지막 통화에서 나는 그녀의 말을 바로 잘랐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면 더욱 고향에 계셔야죠.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노후 문제는 박선우 씨가 아들이니 그가 잘 해결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가 저와 상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새롭고 건강한 가정의 형태를 다시 세운 후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명백히 아니고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내 말이 맞다는 힘없는 대답과 함께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환상마저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 몇 달 동안 나는 냉정하게 박선우를 지켜보았다. 그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을 보고하는 법을 비록 표면적일지라도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뉘우치는 좋은 남편의 역할을 필사적으로 연기하는 듯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가끔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여전히 그의 눈띠에서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그림자를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단지 그는 이제 그것을 즉시 감추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다.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나는 그에 대한 미움은 이미 없었다. 하지만 한때 뜨거웠던 사랑 역시 기나긴 소모와 이번의 격렬한 충격 속에서 평온하고 신중한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몇 마디의 참회와 몇 달간의 행동에 감동받아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는 10대 소녀가 아니었다. 결혼은 더 이상 내 인생의 필수품이 아니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 즉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되는 결합이어야 했다. 만약 또 다른 형태의 소모와 타협에 불과하다면 나는 차라리 혼자 빛나는 것을 택할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박선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근처를 지나가는데 잠시 들러도 되냐는 것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그는 알았어라는 글자와 함께 실망한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햇살과 독서를 즐겼다. 나는 그가 여전히 명확한 신호, 돌아올 날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완전히 헤어질지, 아니면 그에게 인턴처럼 긴 관찰 기간을 줄지, 혹은 결국 남남이 될지, 그 답은 그의 몇 달간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 그리고 내 마음의 진정한 감정에 달려 있었다. 적어도 지금 나는 이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감정적으로 자유로우며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는 것.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에 그리고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의 삶은 지난 1년 동안 명확하고 확고하게 위를 향해 뻗어나갔다.
아마도 마음이 넓어지고 감정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인지 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었다. 내가 주도한 2개의 대형 프로젝트는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직급과 수입도 그에 따라 상승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유아 클래스에 등록했고 주말에는 종종 이제를 메고 야외 스케치를 나갔다. 결혼 생활에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미뤄두었던 세계 일주 계획도 다시 시작했다. 연차를 이용해 남극에 다녀왔다. 세상의 끝에 서서 빙하의 장엄함과 생명의 미미함을 느꼈다. 나의 인간관계도 새로워졌다. 시시콜콜한 불평은 줄고 뜻이 같고 일과 취미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늘었다. 나의 세상은 햇살, 색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한때 생활비 반반과 고부 갈등에 갇혀 초라했던 강유미는 이미 멀고 희미한 그림자가 되었다. 박선우는 약속대로 지난 1년 동안 확실히 나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증명했다. 그는 꼬박꼬박 수입을 보고했고 집안 지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내 생일과 각종 기념일을 기억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보냈다. 그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때로는 상담 내용이나 자신의 깨달음을 노트에 적어 나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집에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가장 평범한 구애자처럼 조심스럽게 식사나 영화를 제안했다. 나는 대부분 거절했고 가끔 한두 번 응해줄 때도 평등한 자세와 명확한 경계를 유지했다. 나는 그가 노력해서 보여주는 배려와 성숙함을 보면서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마치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노력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몰입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정말로 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는 존중을 배웠고 타협을 배웠으며 어쩌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균열은 억지로 붙인다 해도 그 흉터가 영원히 남아 과거의 파편을 상기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의 돈도, 그의 동행도, 심지어 속죄의 의미가 담긴 그의 사랑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 혼자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충분히 멋졌다. 결혼관계가 더 이상 서로의 삶에 빛을 더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쪽이 계속해서 참고 수선하며 증명해야 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초가을의 어느 저녁 나는 박선우에게 먼저 연락했다. 우리가 몇 번 만났던 그 카페에서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풍경은 여전했다. 그는 정시에 도착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약간의 기대와 감추기 힘든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번 만남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예감하는 듯했다. 유미야, 그가 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우 씨,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노력과 변화에 고마워요. 나는 다 봤어요.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내 다음 말에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우리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말 끝까지 들어줘요. 나는 계속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나는 더 이상 1년 전에 결혼의 존속 때문에 불안해하고 노력하던 강유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결혼은 당신을 포함해서 나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었어요. 나는 그의 눈에 차오르는 고통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며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의 균열은 너무 깊어요. 생활비 반반은 표면적인 문제였을 뿐 그 아래에는 존중과 신뢰의 완전한 붕괴가 있었어요. 설령 우리가 지금 억지로 다시 합친다 해도 그 불쾌한 기억은
유령처럼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숨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될 거예요. 또 계산하는 건 아닐까? 정말로 나를 존중하는 걸까? 하고요. 당신은 억압과 억울함을 느끼겠죠. 그런 관계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또 다른 소모와 고통일 뿐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 계속 증명할게. 그가 다급하게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손을 뺐다. 선우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함이에요.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삶이 내가 돌아오느냐 마느냐는 전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나의 새로운 삶도 너덜너덜해진 결혼에 의해 정의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는 미리 준비해온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1년 전 모든 것을 폭발시켰던 그 택배와는 달리 이 봉투는 아주 얇았다. 이건 이혼합의서예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조항은 간단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비 반반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결혼 후 공동재산은 명확하게 분할했어요. 자녀 문제는 없고요. 한번 보고 이해 없으면 서명해줘요. 박선우는 그 서류 봉투를 마치 시한폭탄을 보듯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정말 다 생각한 거야? 단 한 번의 기회도 없는 거야? 아주 명확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이건 벌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에요.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좋은 해방이에요. 서로를 놓아주고 각자에게 정말로 맞는 인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난 6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노력에 대한 가장 큰 존중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약해지지도 그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애도 실패한 관계에 대한 작별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소매로 얼굴을 아무렇게나 닦았다. 눈빛에는 부서진 후에 어떤 깨달음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합의서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서명할게. 그가 펜을 내려놓으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강유미, 미안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솔직해줘서 고맙다. 나는 서명된 합의서를 챙겼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다. 생각했던 것만큼 감격스럽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후련함이 있었다. 잘 지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당신도.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조각상처럼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카페를 나섰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 몸을 비췄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자유의 향기가 가득했다. 한 달 후, 나는 붉은색 표지의 이혼 확인서를 받았다. 그 위에 볼록한 글씨를 만지며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태어난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6년간 지속되고 1년간 질질 끌며 나의 수많은 심력을 소진시켰던 이 결혼은 마침내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박선우의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지만 우리는 암묵적으로 더 이상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가 나중에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이래도 더 몰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잘된 일이었다.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것.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박선우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강유미,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우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한 여자였다. 나는 더 이상 동반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믿는다. 맞는 사람은 맞는 시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껏 피어나고 가장 멋진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도 구원을 기다리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각성, 성장,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족쇄를 부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통제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온전히 나의 것인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 집이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나 자신이 써 내려간다는 것을 안다. 지금,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